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금세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톡스타 1부에서는 종목 신청 여러분들께서 많이 해주셔가지고 상담을 좀 도와드렸었는데요. 전화도 많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한 점 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 골라서 입장하신 후에 무료로 종목 상담 쭉 언제든지 이어서 실시간으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또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2부에서는요. 목요일이니까 증권스쿨 코너 저희가 마련을 해뒀습니다. 제 옆에 두 분의 스타분들 나와 계시고요.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시장 도움에 좀 시장 분석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전달해드리는 강의 내용 좀 다뤄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1부에서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렸던 전화하고 문자 번호 그대로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전화, 문자 혹은 톡스타 별톡방으로 연락해보시기 바랄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하시면은 무료로 어떤 이야기든지 남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신 후에 톡스타 별톡방 많이들 찾아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9시 2분 지나가고 있고요. 우선 제가 1부에서 좀 퀴즈를 내드렸었는데 2부에서는 힌트와 함께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화면 위로 공개할게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경기가 과열될 기미가 있을 때 경제 성장률을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어 불황을 방지하는 것을 일컫는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연착륙, 2번 달착륙, 3번 5대륙.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우선 힌트를 좀 드릴게요. 원래 비행기나 우주선이 기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착륙하거나 궤도에 진입하는 기법을 가리키는 우주 용어인데요. 경제에서는 경기 과열 기미가 있을 때 무리가 되지 않도록 역시 마찬가지로 비행기에서 무리가 되지 않도록 진입하는 기법을 가리키는 용어처럼 경제에서도 경기 과열 기미가 있을 때 무리가 되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경제 성장률을 낮추어서 불황을 방지하는 용어로 쓰인다고 하니까요. 비행기를 좀 연상해 보시면 좀 정답 맞추시기 쉬울 것 같아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을 선물로 드릴 거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퀴즈에 대한 생각 같이 저희 함께 해보시고요. 그리고 선물까지 챙겨가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접속 많이들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대박8님께서 입장을 하셨네요. 대박8님 반갑습니다. 대박A님이세요. 대박이님도 별톡방에 접속을 해 계시는데 우리 대박8님께서도 입장을 하셨습니다. 8로 이렇게 좀 저희가 구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두리번님께서 임주아스타님이 제시하는 매수가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나와요. 대신에 오르기는 확실히 오르는 듯합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는 진짜 일진이네요. 자주 관심 많이 받는 듯이라고 해주셨네요. 재밌네요. 일진 머티리얼즈 정말 저희 톡스타 프로그램에서 자주 다뤘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2차 전지 관련주로 또 많이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가지고 계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 톡스타에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은 전화 문자 별톡방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스타분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철저한 목표가 및 선저가 매매와 해외 선물까지 섭렵한 로엔알파의 조영석 스타입니다. 네, 오늘은요 조영석 스타 그리고 김보은 스타와 함께 증권스쿨 코너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보은 스타님. 네.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아, 예.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쁩니다. 요즘 시장 대응은 좀 어떠신가요? 요즘에 사실 제가 수익이 좋지 않아요. 좀 좋진 않은데, 그래도 요즘에 아기상어 노래 틀면서 중독성 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아기상어 노래 네. 좋아하시는군요. 한번 아침에 들으면요. 머릿속에 계속 돌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루 내내 힘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아침부터 안 들어야 됩니다. 예. 이제 제가 봤을 때. 중독성이 상당히 강한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예, 중독성 너무 강해서, 네.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 잠깐 듣는 날은, 그날 정말 힘듭니다. 계속 머릿속에 안 돌아서. 아기상어 또르르뚜루. 김호사님 한번 불러보시죠. 아니요. 제가 부르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아기상어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저희 톡스타에 많은 연락 주셨었는데 내일도 또 저희 종목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내일 또 아기상어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도 톡스타에 접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조영석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부에서도 저희 상담을 도와주셨었는데 네. 오늘도 혹시나 강의 중간에 추천주가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추천주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후로 이제 관련된 그런 테마들, 특히 이제 규제 샌드박스 관련된 테마들이 오늘 또 이제 많이 갔었는데요. 그런 부분들로 이제 저희 같이 하시는 분들이 좀 수익을 좀 많이 봤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관련주 지난 시간에 이 시간에 우리 조영석 스타께서 몇 가지 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조영석 스타의 강의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두 분의 스타의 강의를 함께 해볼 건데요. 김보은 스타님의 강의부터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스타님 시작해 주실까요? 네. 네. 제가 요즘에 2주에 한 번씩 나오다 보니까 강의가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일단, 재미제표 하고 있습니다. 재미제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일단, 우리가 이제 최근에 제가, 이런 시장에서 한번 수익을 냈다. 한번 얘기를 드렸었죠? 천연가스. 예, 천연가스 얘기 드렸었는데, 그때 이후로 천연가스 문의가 되게 많으세요. 이미 한번 끝났어요. 이미 끝났는데 지금 천연가스 반등 노려서 자꾸 거기서 다시 인버스 때리고,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서 저희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요. 다른 쪽에서 지금 기회가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제가 나중에 한번 그 기회가 더 나올 때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한 가지 얘기 드리자면 팔라듐이 지금 이렇게 갔다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끝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내로 금값하고 아마 금하고 팔라듐하고 가격이 역전되지 않을까 저희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의 지금 따라잡았어요. 거의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금하고 팔라듐하고 지금 팔라듐은 참고로 얘기 드리지만 하이브리드 전기차 매연 저감 장치에 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금속이기 때문에 지금 팔라듐을 지금 1년 내내 매수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혹시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은 팔라듐 차트 꼭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일단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지난번에 그거죠. 천연가스. 실제로 실시간으로 문자 드린다는 거. 실시간으로 문자 드려서 진행한 걸 지금 꼭 얘기를 다 드린 거고요. 자, 그다음 지난번에 계속 했던 건 뭐냐면 재무제표를 하고 있었어요. 이거 보자마자 어려워 이런 생각 하시는데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고요. 쉽게 생각하면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게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던 게 총 재무제표에서 제일 알아야 될 거 밸런스 시트하고 인컴 스테이트먼트인데 이 밸런스 시트는 재무상태표 한국말로 하면 그리고 이건 손익계산서. 솔직히 우리 시청자분들은 손익계산서가 더 쉬우실 거예요. 왜냐면 이건 매번 보는 거니까. 매출이 얼마 나왔고 영업이익 얼마 나왔고 그 영업이익이 나중에 순이익이 얼마 나왔고. 근데 우리가 뉴스를 보면 뭐만 나옵니까? 영업이익만 주로 많이 나와요. 사실 순이익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순이익은 영업 외 수익 그 다음에 갑자기 발생한 수익 손실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사실상 보기에는 제일 적합한 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PR이나 PBR이나 제 나름대로 밸류에이션 할 때 영업이익에다가 가감을 좀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법칙이 있어요. 업종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PR을 구합니다. 그래서 한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PR이 이거는 5배다, 6배다, 7배다 하는데 어떤 데는 10배다. 근데 어느 경제 채널 보니까 둘이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서로 PR 이거 10배인데요? 이거 13배인데요? 이러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바보들이에요, 둘 다. 예.
자기마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추는 거지. PER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PER 도대체 어떻게 구하냐는 좀 다음에 또 얘기 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순이익이 나오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순이익이 요렇게 가서 이 잉여금으로 이렇게 꽂힌다. 이렇게 얘기 드렸죠. 예. 순이익이 예를 들어 10억이 나왔다. 10억 원이 나왔다. 그러면 10억 원이 여기에 추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재무제표가 완성이 된다. 그럼 10억 원이 추가되면 어떻게 추가됩니까? 예를 돈 10억 원이 꽂혔어요, 여기다가. 돈 10억 원이 꽂히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총 자산이 100, 부채가 30, 자본 70인데 순이익 10이 꽂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얘가 80이 되겠죠? 근데 이거 두 개하고 이거 합산한 게 똑같아야 된다면서요. 이 두 개 합산하면 110이죠? 근데 여기 100이잖아요. 현금에 10이 꽂히겠죠? 그럼 여기가 11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재무제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나만 쉽나, 이거? 일단 쉽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한번 비교해 드렸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했던 게 뭐냐. 먼저 이제 레이쇼 분석을 하겠다. 비율 분석을 하겠다. 레이쇼 분석. 자. 레이쇼 분석은, 우리 흔히 이제 애널리스트들이나, 네, 증권 쪽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흔히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가치 평가를 할 때 레이쇼 분석을 많이 쓰는데, 이 레이쇼 분석 자체가 사실은, 기준이 다 각각 다 다릅니다. 증권사들도 셀사이드 리서치에서도 자기들만의 기준이 다 각각 다 달라요. 다 달라서, 그 기준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전 보편적인 걸 할 거고요. 그리고 가치 평가 방법 중에 꼭 레이쇼 분석밖에 없냐? 그건 아니에요. 정률 배당 성장 모형부터 해가지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근데 시청자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공부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레이쇼 분석이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고 상당히 많이 적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레이쇼 분석 공부하시는 게 가장 편하고 증권 경제 채널 들어가서 볼 때 이해하기 편합니다. 예, 대부분 레이쇼 분석을 얘기하기 때문에 예, 거기 나오신 분들도 정말 똑똑한 분 없는 것 같아요. 정률 배당 성장 모형 같은 거 일일이 설명해 주면서 막 이걸 TV에서 막 얘기하는 분들 제가 못 봤거든요. 그분들도 못해요. 그냥 귀찮아서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하는 거니까요. 좀 쉽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여기 딱 보면 어렵지만 어렵지 않게 보시라 이거죠. 일단 크게 자산에는 이렇게 있고 유동자산, 고정자산인데 여기에는 요렇게 있고, 예. 빠르게 현금화되는 거 재고자산, 고정자산에는, 이렇게 네 개를 그냥 나누면 돼요. 예,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고정자산, PP, 롱텀 인베스트먼트, 감가상각 누계의 무형자산. 이렇게 딱 나눠버리면 되고요.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게 딱 네 개.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거야 뭐 어차피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산수잖아요. 산수. 예, 산수로 하는 거니까 이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유동성 비율. 예. 이 한 회사가 얼마만큼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유동성을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느냐를 보고 가는 건데 맨 먼저 유동성 비율을 넣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단 어떤 기업을 분석을 하거나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사려고 하면은 그 기업이 안전한지 먼저 봐야 되잖아요. 안전한지 보려면 유동성 비율을 먼저 보는 게 먼저다. 그래서 맨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 비율 그때 얘기 드렸던 게 뭐냐? 제일 먼저 비교할 만한 게 뭐냐? 유동부채하고, 예, 유동자산하고 비교하는 게 가장 빠르다. 예. 그러니까 유동자산이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럼 유동부채가 100이다. 그럼 1이겠죠? 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 내가 지금 단기로 갚아야 될 돈, 그 단기로 가지고 있는 돈이 똑같은 거니까. 예. 여기서 단기로 갚아야 될 돈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불안불안 하잖아요. 예. 불안불안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운전자본이라고도 하는데, 유동자산, 이 유동자산, current asset, 예. 현적으로 이렇게 영어로 얘기할게요. 예. current liability를 빼면은 이게 운전자본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금액하고 이 금액을 다 비교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기서 뭐가 더 큰지. 예. 당연히 이게 더 커야 되겠죠? 우리가
내가 어떤 기업을 딱 분석을 해봤더니 내가 딱 봐봤어요. 근데 유동자산이 예를 들어서 50이에요. 근데 유동부채가 100이에요.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예. 이 회사 단기간에 못 막아서 망할 회사죠. 그렇죠? 진짜예요. 진짜 이런 회사가 있으면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곧 대부분 거의 이제 우리가 흔히 보면 최근에 한진중공업 재무제표를 제가 비교해서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약간 살짝 맛이 갈 것 같은 종목들 보시면은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으니까 보시면은 나오겠죠. 예,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뭡니까? 이거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냐? 대부분 보통 여기가 더 많으니까 항상 여기가 더 많으니까 여기보다 항상 많다 보니까 그러면 더 빠르게 하는 현금화 자산하고 전체를 비교해 봤을 때는 뭐가 더 많냐를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킹레이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걸 공식으로 우리 혹시 이거 학생들이 보고 계실 수 있어요. 대학생들 막 공부하다 나 증권맨 되고 싶어 막 해가지고 공부하려고 막 해요. 애운 분들 있어요. 막 이런 거 막. 자, 유동 비율은 뭐 커런트 라이브, 에셋에 커런트 라이브 이렇게 애운 사람 있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 주로. 예. 이거 애울 필요 없죠. 그냥 이렇게 비교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당연히 비교하는 거니까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서 비교해보면 굳이 애우지 않아도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눈에 보이죠. 저는 이제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이 방송이 대학생들한테 참 유용한 방송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일단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별의별 비율 있는데 좀 어렵게 설명하기 싫으니까 어렵게 설명하면 우리 시청자분들 막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니만 알고 있지 뭐 저런 게 뭐 내가 이해가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수도 있으니까 어려운 거 다 빼고 쉬운 거 할게요. 자, 유동 비율. 자, 유동 비율을 요게 이제 아까 여기 나왔던 유동 비율이고요. 자, 이걸 이제 캐시 레이쇼라 해가지고 정말 극단적으로 보수적으로 한번 보자 이거예요. 딱 캐시만 들고 이 캐시 전체가 이걸 이기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당좌 자산에서 현금이 예를 들어서 100이에요. 근데 부채가 한 50 됩니다. 상당히 좋은 거죠. 여긴 또 더 있다 하더라도 여기 또 100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점점 단기적으로 현금화가 되는 자산이 많으면 많고 여기보다 좀 많으면 많을수록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말자. 여기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자.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뭐 이거는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부분까지는 아마 우리가 시청자분들, 대학생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냥 흔히 보는 것들입니다. 찾아보면 나와요. 저기 증권 강의나 저기 돈 주고 막 이렇게 자격증 따겠다고 열심히 돈 주고 결제해가지고 막 보는 데서도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이 다음 내용, 제가 지금 얘기할 업그레이드 한 내용은 안 나온 내용이에요. 안 나온 내용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유동자산이 과도하게 많아. 한 200억 있어요. 부채? 유동부채 딱 10억밖에 없어요. 이 회사가 정상일 것 같아요? 되게, 이거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정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정말 이 회사 CFO 자체가 상당히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게 가장 안 좋은 사례인데, 투자할 때를 못 찾아가지고, 투자할 데가 없어가지고 현금을 들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 그런 회사는 정말 뭡니까? 안 좋은 회사인 거예요. 왜 안 좋냐? 보통은 이 고정사양이 상당히 커야 돼요. 그리고 특히 제조업종은 이쪽이 정말 커야 됩니다. 그리고 요만큼 있어야 돼요. 비율로 보면. 상당히 이상적인 비율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에 많이 투자돼 있어야 일로 뽑아 올리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 건물, 토지, 시설장치, PPE라고 제가 해놓은 게 있잖아요. 안 되면 이거 팔면 되잖아요. 그쵸? 팔면 돼요, 팔면. 팔면 이게 현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고정자산 투자된 금액이 많이 있어야 여기서 이게 저희는 고정자산을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끼리 이제 얘기하면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다른 증권 전문가님들 뭐 애널리스트 잘 얘기 못 하니까 저는 많이 얘기해 봤으니까 경험적으로 얘기할게요. 예, 이걸 심장이라 그래요, 심장.
여기서 펌핑이 돼야 여기서 위로 올라간다, 피가.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피가 막 엄청 많이 쏠리고 있어. 막 심장 터질 것 같아. 그런 회사는 고용회사 뛰어나는 회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현금이 많아야 이쪽에서 이쪽에 투자된 게 많아야 현금으로 뽑아 올리는 돈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LG전자. 저는 LG전자 차트가 제 머릿속에 있어요. 이 LG전자가 옛날에 초콜릿폰으로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을 휘어잡고 있을 때, 그때 너무 막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막 LG전자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좋겠죠, 돈 많이 버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스마트폰 시대로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됐는데 LG전자가 빠르게 대응을 못합니다. 빠르게 대응을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 유동자산이 엄청 많았어요. 고정자산은 거의 비슷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빠르게 여기 스마트폰 쪽으로 투자를 해서 이쪽으로 내렸어야 되는데 이게 늦었죠. 물론 LG전자 그때 CFO님이 좀 이렇게 좀 보수적인 분이시라고 해요. 들리는 얘기로는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LG전자 투자가 늦으면서 결국 LG전자 스마트폰 시대에 완전히 휴대폰 사업부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면 주가가 쭉 밀렸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건 또 뭐냐, 재무제표를 공부하다 보면요, 그 회사의 장기 추세를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이 회사 앞으로 장기 추세가 어떻게 변할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재무제표 주가 하는 거, 주식 하는 건 별 도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단기로 투자하시는 분들 위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재무제표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흐름과 패턴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업종 평균으로 이 수치가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업종 평균으로 유동비율 이런 게 유지되는 게 상당히 좋다. 자, 그럼 아까 아트라고 제가 얘기했던 삼성전자 한번 봐볼게요. 삼성전자. 자, 최근이거든요, 삼성전자. 최근이에요.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정자산이 좀 적어요. 유동자산이 많죠.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투자가 망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 왜냐하면 반도체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이 워낙에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라인을 신기로 막 때려 부어서 깔기에는 아직 좀 부담스러운 위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 자산을 미래 성장 동력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정말 비율이 삼성전자 좋았을 때가 언제냐? 2010년대 초중반 때. 이때 비율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게 정말 컸거든요. 고정자산이. 이게 정말 커지면서 이게 돈을 위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현금 흐름, 그러니까 그렇다고 얘가 너무 많을 필요는 없겠죠. 여기 유동 부채보다 더 과도하게, 삼성전자가 솔직히 과도하게 많아요. 유동자산이. 예, 너무 많아요. 삼성전자 관계자 여러분, 투자 좀 하십시오. 너무 많잖아, 인간적으로. 단기 74조가 부채인데 단기로 돈 들고 있는데 176조야. 너무 많아요, 이거. 예. 일단, 예. 뭐 제 얘기는 그게 이제 주 논점이 아니니까. 일단은, 이 부분, 이 투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많이, 이렇게, 유동부채가 좀 적고, 유동자산이 좀 많은 상태에서, 이거를 고정자산으로 투자를 막 해놓는 시기. 그 시기가 그 회사 주가의 저점, 바닥, 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이제 올라오면 돈이 나중에 3, 4년 뒤에는 이렇게 뽑아 올라져 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인데 안전한 회사를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유동부채보다 유동자산이 많은데 그 유동자산보다 훨씬 많은 비중의 고정자산이 투자돼 있다라고 하시면은 상당히 좋은 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렇게 응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동성 비율. 그래서 또 하나 있는데 어렵죠. 예. 제가 이거는 나중에 심화 과정으로 따로 신청하신 분들한테 제가 얘기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디펜시브 인터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 자산의 하루 비용을 계산하는 거예요. 하루 비용을 계산해 가지고 총 비용을 계산하고 감가상각까지 빼면은 그러면 하루 비용이 나오고 내가 1년 동안 이 회사가 쓰는 비용이 얼마인지가 나오는 그런 계산법인데 이거는 솔직히 이제
하이 퀄리티 애널리스트들이나 좀 쓰는 방법이니까 그거는 제가 다음에 따로 신청하신 분들한테 따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화 기간, 캐시 컨버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요. 일단 매출이 발생해서 총 내가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 판 게 돈으로 들어오는 그 현금화 기간을 뜻해요. 이 현금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당연히 회사가 좋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이제 내가 팔아서 돈으로 돌아오는 기간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내가 판매하는 기간, 그 다음에 재고로 가지고 있는 기간을 합하고 그 다음에 받아야 될 돈 받는 기간. 예. 그 기간을 총 이제 내가 줄 돈과 받을 돈의 기간을 좀 더하고 빼고 하면은 이 캐시 컨버전 사이클이 나옵니다. 이것도 심화 과정에서 제가 얘기 드릴 건데 이 기간이 제가 얘기 드리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정말 이 기간이 정말 짧았어요. 잘 나갈 때. 거의 깡패 수준이었어요. 거의 깡패 수준. 그러니까 내가 줄 돈은 한 90일 뒤에 주고 받을 돈은 3일 뒤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빠르게. 그런 캐시 컨버전 사이클은 상당히 짧은 기업이 성장성이 되게 높습니다, 보통.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나중에 구하는 방법도 역시 심화 과정에서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게 진도가 안 나가네요, 이게. 설명이 길다 보니까. 자, 유동수 비율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부채 비율이 있고, 자기자본 비율이 있고, 고정 비율이 있고, 이자 보상 비율이 있는데, 부채 비율 중요하죠. 부채 비율 왜 중요하냐? 얼마나 부채가 많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부채 비율을 어떻게 보냐면, 타인자본. 이걸 다 그냥 부채를 전부 다 타인자본이라고 해요. 타인자본. 그 다음 여기에 나오는 자본을 자기자본이라고 합니다. 타인자본 돈 땡겨서 온 거 있고 이거는 투자해서 들어온 돈이죠. 투자해서 들어온 돈인데 이 비율을 보면 돼. 타인자본분의 자기자본 하면 부채 비율이 나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야? 이자를 내지 않는 부채는 빼주는 게 중요하다. 예. 이자를 내지 않는 것도 부채로, 선수수익 같은 거는 부채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건 이자를 안 내요. 이자를 안 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빼줘서 비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게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계산할 거는 선수수익이나 이런 거 빼준다. 그러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볼 수가 있다. 특히 조선주나 이런 거 볼 때 선수수익을 다 부채로 잡기 때문에 이걸 부채 비율을 비교해서 보면요. 답이 안 나와요, 이게. 투자를 못 하죠. 부채 비율 500%, 800% 넘어가는 종목. 여러분 투자하십니까? 안 하죠. 근데 조선주나 보험주는 500%, 800% 넘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 보험사도 고객한테 보험료를 받으면 그 보험료가 다 부채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다 빼고 정리하고 보는 게 좋다. 그 다음 자기자본 비율은 자기자본에서 총자본을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자본 분모 있고 총자본. 그 다음 고정비율. 고정자산에서 자기자본.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고정비율이 나오는 거예요. 이자보상 비율, 영업이익하고 이자비용. 아까 이자비용 계산했었죠. 아까 계산했었고 영업이익은 이게 영업이익이죠.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굳이 애워가면서 뭔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하면서 하시는 게 제일 빠르다는 거 얘기 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됐네요. 예, 빠르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채 비율 이후에 여러 가지 딱 할게요. 네.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이 제가 준비한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보원 스타의 강의 아직도 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강의 뒤에 추천주까지 챙겨주시는 우리 조영석 스타의 강의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스타님, 오늘도 강의 앞에 큰 귀여운 그림들 준비를 하셨나요? 오늘은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한번 건너서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했었던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슈 테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한 주 동안에, 좀 많이 종목들에 대한, 수익이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주식을 처음 시작하고 주식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제 모르는, 초보 계신 분들에게는 좀 유익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좀 많이 아시고
오래 하셨던 분들은 백투더 베이직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부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4번의 강의를 통해서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격언을 통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소문에서는 뉴스에 팔아라, 두 번째가 달걀을 한 바구니 담지 마라, 세 번째가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라. 이 부분들이 뭡니까? 이제 재료를 분석하고 나의 그런 계좌 가운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종목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제가 기초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보합 시세는 깨지는 쪽으로 붙어라. 그래서 시세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종목에 대한 부분들에서 거래량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좀 놓쳤던 시청자분이 계신다고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러냐면 지금 현재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규제 샌드박스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강하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관련주, 특히 이제 올해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그런 정책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그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순환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 미리 선취하셔서 수익을 충분히 올릴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12가지를 정리를 해드렸었어요. 첫 번째는 그 정치에 관련된 부분들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고용지표가 안 좋았던 부분들을 인정하면서 일자리 관련된 업종들에 대한 관심을 이제 갖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동화나 무인화, 그죠? 그 다음에 온라인 소비에 달라진 산업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이 부분들을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비 형태가 바뀌는 부분을 대응하지 못했다. 키오스크라든지 무인 편의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일자리들이 많이 줄어들었던 산업 구조의 변경을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자, 이 사람 중심의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나 이 교육 관련주들도 앞으로 향후 전망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과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라는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신 게 혁신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혁신에 관련된 부분, 이제 8번부터 12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혁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 산업에 대한 투자는 본격화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 경제의 3대 키워드를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수소 경제 로드맵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수소 경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한 달 동안에 꾸준하게 올라왔던 부분들 보게 되죠.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 성장을 위한 8대 산도 산업에 3조 6천억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테마가 아직 가지는 않습니다. 스마트 공장도 잠깐 며칠 있다가 좀 머무르는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율차도 마찬가지고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향후 이제 정책이 반영이 되면서 또 한 번의 테마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갔던 부분들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규제 혁신. 이것을 제가 오늘 또 강의를 할 건데, 규제 혁신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굴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규제 샌드박스. 지금 이제 이번 주 들어서 가장 핫했던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2018년 9월 20일 날 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법 통과 후 3개월이라는 시간을 두고 이 부분들을 준비하고 오늘 드디어 규제 샌드박스가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9개 건에 대해서 지금 건의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또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오늘 많이 갔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오늘 이 규제 샌드박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 제가 이따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신기술, 신제품, 빠른 성장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부분.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업종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규제 완화가 돼서 테마군을 형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번째가 이제 도서관, 체육관 등 생활 밀착형 SOC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다음에 11번째가 도시재생 뉴딜 산업. 자, 이 부분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건설업 쪽 부분보다는 이제 인테리어나 건축자재건 쪽 부분들이 이 부분에서 이제 유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스마트팜, 그다음에 뉴딜 산업. 자, 이제 다음에 또 갈 부분들이 만약에 농촌의 스마트팜도 상당히 좀 우리가 관심 받아야 될 그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곧 결정이 되겠죠. 자, 신북방 정책 관련된 부분들, 또 신남방 정책 관련된 부분들. 특히 요즘 들어서 이제 베트남이 좀 계속적으로 핫합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 이쪽 부분에 대해서 아세안 연합 국가의 그 우리나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킬 거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12번째였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핵심적인 부분들은 바로 이겁니다. 규제 샌드박스가 무엇인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하셨던 그 신청권에 대한 종목군에 대해서 이것이 50일에서 90일 사이에 그것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실행이 되면 순간 그 부분들에 대한 관련 업종들이 굉장히 핫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 샌드박스에 지금 어떤 종목들이 신청되고 왔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캐치할 수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또 이제 초보이신 분들은 이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서 내 종목군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를 고민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규제 샌드박스는 2018년 9월 20일 날 3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냐면 지역특별 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별법. 이거 그런 건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규제 샌드박스가 이제 이런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니까 제가 잠깐 언급만 하겠습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그리고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련 특별법. 이 3법이 이제 통과가 됩니다. 이게 2018년 9월 20일 날 통과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3개월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오늘 이게 시행이 됩니다. 자, 이 취지는 어떤 거냐면 신산업 그리고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를, 자, 이게 중요합니다.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꾸는 이 부분입니다. 즉 뭐냐면 원칙적으로 규제를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것들이 반대로 원칙적으로 이것들을 허용하고 예외적인 규제를 통해서 정말 안 좋은 것들은 막겠다라는 그런 어떤 열린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제 경제 쪽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금전적인 부분을 얘기한다면 어떤 경제학자가 얘기한 부분들은 6조 3천억 정도로 얘기하게 됩니다. 그 정도의 규제 샌드박스 하나로 많은 산업군에 대한 부분들이 또 탄생하게 되고 또 일자리가 또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 규제 중에 그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9월 20일 날 이 부분들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통과하게 돼서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주식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는 조로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종목군에 대해서 잘 분석만 하면 크게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은 신사업 분야에서 특히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기존의 규제를 받았던 것, 특히 이제 기존의 어떤 규제 때문에 진출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그 관련 법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시장에 이거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크가지 이제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통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이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 신속 확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어떤 제도로 걸려 있고 어떤 규제가 되어 있고 이것을 어떤 것들이 잡혀 있는지를 물어봤을 때 30일 이내로 답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지금 진출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라고 해서 이 부분들은 어떤 규제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사업을 못했을 때 2년이라는 제한 시간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풀어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무인 자동,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율주행 버스 같은 것이 나왔는데, 그럼 이 자율주행 버스를 이거를 이제 도로 주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를 버스 전용 차선에 간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규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자율주행 버스를 만들었으면 이거를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지역과 기관과 이 부분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갈 수 있도록 이거를 해주는 제도가 바로 이제 어떤 실증 특례 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임시허가 제도는 아예 규제가 없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허가제가 아예 이 부분들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임시로 허가해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19건의 신청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KT하고 카카오에서 어떤 부분을 했냐면 모바일 통지 서비스, 그러니까 모바일 고지서 있지 않습니까? 이걸 모바일 통지 서비스를 신청을 했는데 어떤 것을 신청을 했냐? 실증 특례와 임시허가 이 부분 두 가지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50일에서 늦어도 90일 안에 이 부분들을 결정해서 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비즈니스가 빨라지겠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업종들이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실증 특례가 돼서 자, 이 비즈니스는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라고 하게 됐을 경우 그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세 가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규제, 신속 확인이라는 것은 기업들이 개발한 어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규제에 걸려 있는지 어떤 조건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30일 이내에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어떤 뭐냐면 배달 로봇입니다. 이 배달 로봇이 지금 이제 드론 가지고 아마존에서는 배달하고 있죠. 이 배달 로봇이 예를 들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택배 회사에서 이 배달 로봇을 사용해서 배달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동차인지 이게 자동차로 차도로 가야 되는지 도로로 가야 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한 규제적인 부분들을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존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를 요청을 하는 것이 규제 신속 확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도로로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규제가 있는지 이게 차로로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규제 신속 확인입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 실증 특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안정성 등을 시험 검증하기 위해서 어떤 제한된 구역, 그렇죠? 제한된 구역과 기간과 규모를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허락해주는 그걸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바로 실증 특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무인버스, 이게 핀란드에서도 한번 지금 하고 있는 실증 중인 무인 셔틀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도로법상 이게 자동차, 버스 전용 차선 같은 데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허락해주는 이 부분들이 바로 실증 특례입니다. 자, 세 번째가 임시허가인데 그 새로운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기준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거를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없고 어떤 제품을 판매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허가를 해달라라고 하는 제도가 바로 임시허가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어떤 트럭 상부의 지게차 구조가 있었었는데 이 부분들을 합쳐버렸어요. 근데 합쳤을 때 이게 아직 법규가 없어요. 예를 든 겁니다. 그럴 경우는 이 부분들을 임시로 허가해줘서 이거를 이제 할 수 있도록 시장을 열어주는 것들이 바로 임시허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어느 회사든 간에 어떤 자기가 이 지금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신청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신속 확인 같은 경우는 30일 이내, 그리고 임시허가나 아니면 실증 특례 같은 경우는 50일에서 90일 안에 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그 문재인 대통령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를 드라이브 걸고 있느냐. 바로 오늘 이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혁신은 즐거워야 한다. 혁신 얘기했습니다. 그러려면 마음껏 뛰놀게 판을 만들어야 하고 정부는 넘어져도 안전하게 샌드박스를 두어야 한다. 굉장히 지금 현 정부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다. 그렇죠? 그동안의 규제로 인해서 꿈을 현실로 구현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 즐거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상당히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 지금 경기가 침체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를 통한 활력소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당장 오늘만 나오죠. 19건의 혁신 아이디어를 기업에서 신청했다. 이 중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가 규제 샌드박스로 시행되면 공공기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게 된다.
국민들에게 더 편리하게 해줄 것이다. 이 얘기는 맞습니다. 이 부분들이 많이 지금 규제되어 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좀 편안하게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9건 중에서 그냥 제가 다 말씀드리기 너무나 많고 한 조금 몇 가지만 오늘 규제 샌드박스 가운데 나왔던 신청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이걸 신청했습니다.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 요청. 자, 그래서 오늘 그 수소 경제 로드맵 뿐만 아니라 이거를 신청하면서 수소차 관련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특히 그 수소차 충전소를 갖고 있는 EM코리아라는 종목들은요, 지금 계속적으로 오늘 또 10,000원을 돌파하는, 그래서 단기간에 지금 30% 이상의 수익이 나왔던 이 부분들이 바로 EM코리아가 있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KT 카카오페이, 카카오에서 이 부분들을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실질적인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이 부분들은 굉장히 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장 후반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냐면 블록체인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 서비스를 모인이라 회사에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 블록체인이 지금 거의 지금 특히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블록체인 기반을 해외 송금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지금 규제 샌드박스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에서는요, 반드시 늦어도 90일 이내에 이 부분에 답을 줘야 됩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그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상승했을 때 많은 가상화폐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약을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특히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보안 기술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지금 많이 그 작년에 그 사태 이후로 많이 저희가 외국에 비해서 훨씬 앞서갈 수 있었던 부분들이 조금 정체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들을 허가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추천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종목들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인데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 이 마크로젠이라는 회사가 이걸 신청을 했는데요. 요 신청을 한 부분들이 나오자마자 마크로젠이 한 3% 정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마크로젠이 조금 무겁기 때문에 그 정도로 끝났지만, 자, 유전자 검사 관련된 부분들은요, 향후 시장성이 굉장히 넓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관련된 부분들로 이것이 진출하게 되면 그쪽에 관련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규제 샌드박스 등이 풀리게 될 경우 이 관련 업종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라든지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도심 수소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블록체인, 그 유전자 분석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큰 핫 이슈로 되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규제 샌드박스 칠 때 핵심 테마 정도 보게 된다면 자율주행, 수소차, 아까 얘기했던 유전자 검사 분석을 통한 의료산업,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아직 신청을 안 했는데요. 이게 이제 신청이 곧 들어오게 됩니다. 스마트 의료기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스마트 의료기기가 우리나라 규제 때문에 지금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팔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업 비즈니스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풀리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관련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생체인증 보안 산업.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사물인터넷 그리고 핀테크. 야, 이것도 되게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 테마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꼭 관심 있게 좀 보시고 규제 샌드박스 규제는 홈페이지 ICT 홈페이지 찾아가시면 또 있고 저희 제 로엔알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마다 그 부분들을 알려드리면 그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 종목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전자 검사 관련된 회사입니다. 스몰캡이에요. DNA 링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유전자 검사 관련된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그 검사 장비도 국내 어떤 회사들보다 가장 좋은 검사 장비를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DNA 링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분석 능력을 굉장히 알아주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 선동 퍼펙트 그룹이라는 회사랑 업무 제약을 해가지고 어떤 걸 하느냐,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전자 검사가 왜 중요하냐? 이 검사를 하면 이 사람의 어떤 질병이라든지 이게 어떤 기본적인 특성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활용한 화장품, 뭐 바이오 화장품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건강식품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보편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내 화장품을 가서 이렇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 검사 딱 하고 나서 거기에 맞게끔 맞춤형 화장품을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사업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 유전자 검사를 분야에서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엔나 알파 시스템으로 한번 봤더니 작년 6월 이후로 세력선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들은 계속 내려왔지만 아직까지는 상당히 높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계속적으로 수급이 붙고 있고 상승 예치 점수 올라가 있고 세력 매집선 올라가 있고, 자 그다음에 위치 판단 지표 RSI 다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DNA 링크 오늘 추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매수가는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목표가 1차 4,900원, 2차 5,100원, 손절가 4,200원. 짧게 좀 잡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죠. 오늘 발표된 정부 규제개혁 방안 중에 하나인 규제 샌드박스 관련주들을 쭉 정리를 해주셨고요. 추천 종목까지 조영석 스타의 알찬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강의 여기서 먼저 마무리 짓고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정보 주신 두 분 여기서 보내드렸고요. 퀴즈 정답도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답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였죠. 정답은 1번 연착륙이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공개해드릴게요. 7201님, 0009님, 6771님, 3453님, 4018님까지 5분 오늘 당첨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톡스타 고객센터에서 전화 드리면 꼭 받으신 후에 선물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저희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